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지난주 시험 보고 이제 후반부로 접어드는 수업이 됐네요. 그죠? 음, 아, 지난주 시험은 다들 잘 보셨죠? 시간 안에 잘 내셨고, 답안지는 잘 쓰신 것 같아요. 아직 개별적으로 채점은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채점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한번 그 시험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오늘은 아직 그걸 준비하지는 않았고, 3장, 네, 외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 영역의 모형에 대한 그 두 번째 강의, 지난번에 하고 이렇게 뒷부분 남은 부분을 오늘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2장하고 3.3하고 할 건데요. 3.2는 외국어 교육과정의 전개 모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외국어 교육 과정의 전개 모형에는 그 학습자 발달 단계나 수준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자의 산출 및 과정 중심이 있고, 학습자 중심의 그런 이렇게 세 가지로 외국어 교육과정 전개, 펼쳐지는 전개 모형에는 첫 번째 학습자 발달 단계나 수준을 고려한 모형, 두 번째 학습자의 산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산출 및 과정 중심. 다음 세 번째는 학습자 중심. 이렇게 세 가지 모형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수준별, 단계별 전개 모형. 그래서 학습자 발달 단계, 그리고 수준. 그러니까 수준별, 단계별 전개 모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수준별, 단계별에서는 첫 번째 균형적 모형이 있어요. 균형적 모형. 그래서 이 균형적 모형, 말 그대로 균형이 잡히는 모형에는 학습 단계를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학습 단계를 일단 균형적 모형에서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 내용 영역을 구조, 의사소통, 전문 외국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계는 초, 중, 고급, 내용은 구조, 의사소통, 전문 외국어로 나누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잡는데 어떻게 잡냐? 학습자의 숙달도에서 초중 고급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교육 콘텐츠 내용에서는 구조와 의사소통과 전문 외국어 이렇게 나누어서 설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보자면, 일단 이 옆으로 이렇게 단계고 이제 이쪽 내용인데, 그 단계 초급, 중급, 고급이 있으면 그 각 내용은 초급에서는 구조 영역, 그다음 언어의 형태 이런 것들이 되고, 중급에서는 의사소통 영역. 그러니까 초급은 완전 기본 구조들을 이제 일단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형 구조나 이런 것들을. 두 번째 의사소통 영역이 되겠고, 여기에서는 형태적 요소와 기능 담화, 그리고 화술적인, 화용적 요소를 말하는 거죠. 그런 요소들이 중급에서 이제 많이 다루어진다. 그리고 고급에서는 전문 영역, 그리고 그래서 특수 어형이나 특별한 어형들, 전문 교과 영역 이런 것들이 다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언어교육원 같은 데에서의 언어 과정도 보면 초급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문법적인 문형적인 걸 한다면, 중급에서 굉장히 화용적인 그 구어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3, 4급에서 아주 다양한 구어적 표현들을 그 뉘앙스가 다른 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학습하게 돼요. 문법적으로나 어휘적으로. 그리고 고급에 가게 되면 이제 아예 학문 목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면 어떤 문화 지식을 탐구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초급은 구조 영역, 중급은 의사소통 영역, 고급은 전문 영역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급은 언어 형태, 중급은 형태적 요소 플러스 기능 담화, 화용적 요소. 그다음 고급에서는 특수 어형이나 전문 교과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초급은 외국어 구조 학습을 하게 되고, 중급에서는 의사소통 영역을 학습하게 되고, 고급에서는 전문 외국어 학습을 하게 돼요. 초급에서 중급, 중급에서 고급 이렇게 오면 외국어 구조, 의사소통, 전문 외국어 이런 식으로. 한국어라면 전문 한국어
되는 거죠. 학문 목적, 특수 목적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문과 문법을 배운 후에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게 되겠죠. 그리고 외국어 교육의 목표는 전문 영역에서 사용하는 특수어휘, 특수어휘나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겠고,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 배양보다는 학문 연구에 목표를 두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균형적 모형에서 착착착착 해서 마지막에 학문 목적이 되는 게 이제 좀 더 유용하다. 이런 거고요. 그 예로 청와식 교수법, 그 청각 구두식 교수법 혹은 군대식 교수법이라고 하는 청와식 교수법의 구조를 가져와서 예시로 보면 듣기 능력 개발, 그리고 정확한 발음체, 몸에 익히는 거예요. 완전히 나의 몸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말과 문자의 관계를 인식하고, 그리고 음성이나 형태, 어순, SOV인지 SVO인지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 어순 등의 구조에 익숙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 목적이 있고, 그래서 음운 형태, 구문 등을 중심으로 한 구조주의적인 접근으로 난이도와 구조의 복잡성 그런 것에 근거해서 교수 요목과 내용의 제시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청와식 교수법에서. 청와식 교수법에서 예시로 든 청와식 교수법의 균형적 모형을 개발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교사 중심 수업으로 대화문 암기, 그다음 문형 연습 구성, 그다음에 학습 초기부터 듣고 말하기 활동을 통해서 문법적으로 정확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훈련과 반복 연습 하게 되겠고, 그다음 구문을 잘 익히도록 어휘는 최소화하고 일상생활 사용 표현하고, 그다음 빈출도 높은 기본 구문을 익힌 후에 출연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익힌 후에 학습자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문형을 연습하고 그 이후에 인쇄된 읽기 자료를 공부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앞에는 균형적 모형이었어요. 균형적 모형. 그 수준 단계별 전개 모형에서는 균형적 모형이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비례적 모형이 있습니다. 그 비례적 모형은 그 학습의 단계를 초, 중, 고급으로 마찬가지니까 균형적인 거나 비례적인 것 둘 다 초, 중, 고급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수준에 따라서 언어 형태와 그리고 의사소통 기능을 일정한 비율로 동시에 학습하는 모형이에요. 그 초급이면 초급대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고 중급은 중급대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단계별로는 이제 분포는 좀 사등적으로 되는 거예요. 초급에서는 언어 형태의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그 의사소통 기능이 확대되고 심화 영어 기능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고, 여기에서의 외국어 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입니다. 그럼 이것도 밑에 그림으로 보자면 비례적 교육과정 모형은 그 단계가 초급, 중급, 고급으로 갈수록 내용이 언어 형태, 의사소통 기능이 있는데 초급일 때는 언어 형태 이게 가운데 이게 사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요 사선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초급일 때는 언어 형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의사소통이 조금 덜 차지하고, 중급일 때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가다가 고급이 되면서 언어 형태가 조금 줄어들고 이쪽이 더 많아진 이런 스타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비례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비례적으로 간다. 이런 의미였고요. 예시로는 자연교수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연교수법은 언어 습득 원칙 그리고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을 중시해요. 자연교수법은. 그래서 그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요구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이해 기능 그리고 표현 기능을 이제 신청. 이해 기능은 뭐예요? 듣기 하고 읽기, 읽고 이제 이해하는 능력이죠. 표현 기능은 말하기, 말로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그다음에 글쓰기, 쓰기로 표현하는 것 이런 거예요. 이해 기능과 표현 기능을 이제 신장시키는 그런 것이고, 개인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 기술관. 학문적 연구를 위한 기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 기술. 학문적 연구를 위한 기술. 이 두 가지 기술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 기술, 학문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술.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먼저 개인적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기술. 기본 기술 쪽을 보자면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 앞에 이해 기능, 표현 기능 있었죠. 근데 구화, 문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교재에서 용어가 좀 그런 거고 구어와 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구어에서는 이해 기능의 듣기와 표현 기능의 말하기 해당이 되고 그 문자, 문어 기능에서는 그, 그 이해 교육의 읽기와 그 다음에 표현 기능의 쓰기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구어의 구하라고 써 있는 구어의 듣기 말하기 기능에서는 대화 탐려하기 그 기술들이 개인적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기술이에요. 구어 듣기 말하기에서는 대화에 참여하기, 광고 듣고 정보 교환하기, 라디오, TV, 영화, 음악 듣기 이런 것들이 언어, 구어로 이루어지는 개인적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기술. 대화 참여, 광고 듣고 정보 교환하기, 라디오, TV, 영화, 음악 듣기 이런 것들이 구어로 이루어지는 개인적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기술이다. 문어로 이루어지는 것은 메모나 개인적인 서신을 읽고 쓰기. 다른 사람이 쓴 메모도 읽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편지도 읽을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쓸 수 있고 읽고 쓰기예요. 그 다음에 표지판, 광고문 읽기. 표지와 광고는 뭐 제가 쓰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미 있는 표지나 그냥 광고나 이런 것들을 읽기. 그 다음에 서식 읽고 완성하기. 예를 들면 뭐 신청서 같은 거, 은행에서 신청서 이런 것들이 그 서식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읽고 내가 그 서식에 이름 쓰는 칸에 이름을 쓰고 이렇게 완성하는 거. 그다음 취미로 하는 독서, 그러니까 취미 독서 이런 것들이 개인적 의사소통을 위한 구어로 된 기술에서의 기본 기술과 문어로 된 기술에서의 기술, 개인적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문적 연구를 위한 기술을 보면 여기도 구화, 문자 이렇게 돼 있어요. 구화는 이제 입으로 하는 말, 구어고 문자는 이제 문어가 돼요. 그러니까 특히 말하기 구화에서는 교실에서 리포트 보고하기, 교실에서 리포트 보고하기 같은 게 리포트를 써왔는데 그 발표하는 거죠. 제가 쓰는 리포트는 이렇게. 그 다음에 강의, 영화, 시청각 자료 내용을 듣기. 지금 우리는 이제 외국어 공부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을 그 온라인 영상 강의로 이렇게 보고 듣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런 강의나 아니면 영화, 다른 시청각 자료, 시각 자료, 청각 자료, 시청각 자료의 내용을 듣기. 그다음 토론과 토의를 듣고 발표하기. 그래서 듣기도 있고 듣고 발표하기도 있고 그냥 리포트 가지고 와서 발표하기. 자, 문자를 활용한 읽기 쓰기의 학문적 연구를 위한 기술에는 교재 읽기, 교재 읽어야죠. 우리 교재 엄청나게 어렵다고 다들 힘들어 하시지만 어쨌든 외국인들도 이런 책을 어쨌든 그 자기가 전공하는 학부나 대학원에 한국에 진학을 하게 되면 전공하는 교재 서적을 읽어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 보고서와 논문 쓰기. 보고서도 쓰고 논문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문학작품 읽고 토론하기. 문학작품 읽고 토론하기. 그다음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 보기. 시험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고. 자, 강의 듣고 필기하기도 있어요. 강의 듣고 필기하기도 있고. 그래서 자연교수법의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서 초보 단계에서는 자연교수법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초보 단계에서는 전신 반응 이리 오세요 하면 오고 앉으세요 하고 하는 그거요. 전신반응 교수법을 적용하고 그래서 구조주의적 접근에 근거해서 교수 요목을 선정하고 이해 기능을 습득하면 표현 기능은 저절로 나타난다. 이해 기능. 듣기를 할 수 있으면 말할 수 있다고 본 거고 읽을 수 있으면 쓸 수도 있다고 본 거죠.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가적 모형인데요. 자, 부가적 모형이에요.
부가적 모형은 비례적 모형의 균형적 모형을 이제 첨가한, 비례적 모형 이렇게 쭉 가는 비례적 모형의 그 균형 모형을 첨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학습 단계를 여전히 이것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분류했고, 언어 형태와 의사소통 기능을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의사소통 기능을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걸 원칙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초급에서는 특정 언어 기능 습득을 중시했고요. 그리고 고급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서 특별 목적 외국어를 전문 영역으로 학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초급에서는 언어 형태 음성적인 것, 그래서 그것들의 이제 부가적인 거 좀 이렇게 하고 중급으로 가서 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지다가 고급에서 이렇게 전문 교과 영역까지 학습하게 하는 그런 게 이제 부가적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출 및 과정 중심의 전개 모형이에요. 산출 및 과정 중심의 전개 모형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산출 중심의 전개. 산출 중심의 전개, 과정 중심의 전개가 있는데 산출 중심의 전개에서 산출, 프로덕트하는 산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교과에서 예상되는 구체적인 결과를 구체적인 결과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말해요. 어떤 해당 교과에서 예상이 되는 구체적 결과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산출은 지식 중심과 기능 중심으로 이제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지식 중심이라는 말은 산출은 교과의 학습이 종료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학습자가 알아야 할 지식, 교과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습득을 중시합니다. 지식 중심은 교과가 끝날 때까지 학습자가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지식 습득이 중시되는 것이 지식 습득 중심이고요. 언어 기능 중심은 그 교과 내용과 지식보다는 새로 학습한 언어의 실질적인 사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학습자 집단의 기대 그리고 욕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산출 그리고 과정 중심인데 과정 중심 전개를 보면 과정이라는 것은 교수가 수행되는, 그러니까 수업이 이렇게 교육이 진행되는 거죠. 교수가 되고 학습에 도달하게 되는 방법을 과정. 그러니까 그 수업이 끝난 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해서 그래서 그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그 과정이 중시되는 그 과정을 하는 방법을 말해요. 학습자들의 행동과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에 학습자가 하게 될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어 내용의 구성, 그다음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 학습 활동 유형에서 나타나겠습니다. 언어 내용의 구성, 여기 이제 이 세 가지 언어 내용의 구성,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 학습 활동 유형 이렇게 나왔는데 그 언어 내용의 구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주제의 제시, 언어 내용 구성은 새로운 주제의 제시, 그다음에 처리의 순서, 그리고 범위, 그런 것들을 조직, 범위의 그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말합니다. 내용 선택을 위한 중요성, 유용성, 흥미가 있겠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유용하냐, 흥미로우냐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다음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에 대한 관점을 중요하게 돼요.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 이 부분은 무슨 뜻이냐? 정보 중심 또는 인간 중심. 학습 활동과 과업은 학습자들의 참여 수준에 따라서 교사와 교재의 통제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 해결의 과정 혹은 문제 해결 학습을 유도하는 것 이런 것이 되고요. 여기서 문제 해결을 6단계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1단계는 문제 인식.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거죠. 일단 그죠? 문제 인식. 그다음 두 번째는 해결책의 구상. 해결책의 구상. 그다음에 관련된 정보의 회상과 선택. 관련 정보의 회상과 선택. 그다음 가설 수립. 가설을 수립하고 그다음 잠정적 해결책의 형성과 배합. 잠정적 해결책의 형성과 배합. 그다음 증명. 이렇게 6단계로 문제 해결을 6단계로
보았습니다. 다음 큰 세 번째는 학습자 중심 전개 모형입니다. 학습자 중심 전개 모형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학습자 중심 교육 과정의 전개. 학습자 중심 교육 과정의 전개. 여기는 19세기의 페스탈로치랑 프레벡,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적용이 되었고요. 여기에서는 아동들의 즉시 경험과 경험으로부터 나타난 의미에 관심을 두었고요. 그래서 언어 습득이라는 것은 언어 기능 습득의 과정이다. 자, 언어 습득은 언어 기능 습득의 과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과 언어 기능을 체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았고요. 경험적 교육과정 또는 경험된 교육과정으로서 50년대, 60년대 1950년대, 60년대에 학습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조가 도입되면서 국가 수준의 의도된 교육과정의 약점, 그러니까 국가 수준에서 획일화된, 그 의도된 획일화된 교육과정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근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그런 그 필요성의 추세로 이동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의 구성을 보면 먼저 학습자 요구 분석이 있고요. 요구 분석, 그 다음 두 번째 목표, 그 다음 내용, 그 다음 방법, 평가, 그 다음에 학생들의 요구와 수준에 맞지 않을 경우라면 목표의 재조정, 그 다음 내용, 방법, 선정, 이런 식으로 환류하는, 피드백을 하는 순환적인 이렇게 모형으로 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습자의 객관적 요구를 보면 목표의 유창도, 얼마나 유창하게 편안하게 발음도 좋게 하느냐, 그다음에 연령, 학습 연령, 그다음에 교육의 배경 지식도 써야 되니까, 이전 학습 과정, 그다음 선호하는 학습의 순서, 선호하는 교수 방법, 이런 것들이 학습자의 객관적 요구가 되겠고, 교육 내용을 상세화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학습자 주관적 요구, 객관적 요구는 이런 거였고, 주관적 요구는 학생들의 학습 방법 확인. 그래서 교수 학습 방법의 상세화에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의 장단점인데요. 그러니까 먼저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의 장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장점을 보면 이제 6가지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학생과 교사, 사회와 국가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도록 목표를 상세화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개별학습과 자율학습을 통해서 자아 실현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데 기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에 맞추어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구성하고 교육 내용을 다양하게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학문 연구, 그리고 직업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언어 도구로서의 목표를 학습하도록 내용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학습한 내용을 참고해서 난이도 격차를 줄이고 교재 제작에 필요한 의사소통 기능과 사용자 어휘를 효과적으로 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상세화하며 지필평가는 물론이고 정의적인 평가를 하고 형성평가의 결과를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도 학습자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사회 재건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관점이 좀 다르게 사회 재건주의적 관점에서의 주장은 교육이라는 것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미리 정해놓은 교육 목표가 있어야 하고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데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의 전개는 그런 목표가 분명히 정해지지 않아서 목표 도달 정도를 측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 학습자의 요구나 객관적, 주관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니까 학생들의 퇴보 현상이 필수적으로 나타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요?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다 보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학생의 학습에서의 퇴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어 교과 시간에 연습 기회가 부족해서 학습자의 중간 언어가 화석화되거나, 중간 언어는 이제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학습자만의 어떤 특이점, 습관 이런 것들이죠. 그것이 이제 목표에 맞게 다 이렇게 그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거기서 딱 스탑해버리면 그것이 화석화가 되거나 발달이 멈춰버리고 교사들의 언어 능력 발달도 퇴보하게 된다는 그런 학생의 퇴보는 물론 교사의 퇴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 요목 유형에서 내용을 어떤 형태로 제시하는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는 이제 3장으로 넘어왔어요. 3.3절로. 그래서 외국어 교수 요목의 전개 모형이에요. 교수 요목의 전개 모형. 그래서 여기 교수 요목 유형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선형, 조립형, 나선형, 기본 내용 제시형, 줄거리 제시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교수 요목 전개 모형이에요. 이번에 아까는 교육과정 전개 모형이었고요. 3.2는 교육과정 전개 모형, 3.3은 교수 요목 전개 모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교수 요목 전개 모형에는 선형, 조립형, 나선형, 기본 내용 제시형, 줄거리 제시형이 있다. 5개. 그래서 외국어 교과에 교수 요목을 설계할 때 이제 먼저 고려사항을 먼저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해야 할 언어적 지식에 관한 항목을 열거하고 순서를 정해야 한다. 언어적 지식에 관한 항목을 열거하고 순서를 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습득해야 할 언어 기능과 의미에 관한 항목을 열거하고 순서를 정해야 한다. 그럼 세 번째는 학습자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사용할 담화 과정을 순서대로 기술해야 한다. 네 번째, 학습자가 참여해야 할 의사소통 활동들을 열거하고 순서를 정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 말했던 선형, 조립형, 나선형, 기본 내용 제시형, 줄거리 제시형 이렇게 5가지 교수 요목의 전개 모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선형. 선형 교수 요목의 전개 모형 중에 선형인데요. 말 그대로 이렇게 선형이에요. 그래서 이건 문법이나 문법 그리고 문법이나 구조에 분리된 언어 요소를 내용으로 순서와 등급을 매겨서 블록 쌓기 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언어학적, 교육학적 원칙에 근거해서 언어 항목의 위계와 순서가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하면 문법이나 구조에 분리된 언어 요소 뭐예요? 뭐 문법에 느라고, 어휘에 뭐 공부하다 이런 식의 그 각각의 분리된 요소, 문법 항목, 어휘 항목 이런 걸 중심으로 문법의 위계, 등급 있죠. 그래서 우리 표준교육과정 같은 거에 보면 이건 1급 문법이다, 2급 문법이다, 3급 문법이다. 어휘도 1급 어휘다, 2급 어휘다, 3급 어휘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각각의 고, 지만, 느라고 이런 식의 아어서 이런 식의 문법 요소, 그 다음에 어휘 요소들의 그 내용으로 순서 등급을 매겨서 딱딱딱 배열하는. 어떻게 보면 그 문법적으로 배열하는 이렇게 방법이죠. 그렇게 그걸 예를 들면 고는 1급에서 배우고 뭐 지만은 1 후반에서 배우고 뭐 느라고는 2급에서 배우고 이런 식으로 쭉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걸 블록 쌓기 하는 것처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시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언어학적이고 교육학적 원칙에 근거해서 항목의 위계와 순서가 결정된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이제 한국어 교육에서는 그 국제통역 표준 모형이 나왔으니까 거기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문법을 배열하면 되겠죠.
다음은 교사가 여기에서는 자의적으로 교사의 의도에 의해서 언어 항목의 제시 순서를 바꾸거나 빼고 진행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정해진 선형이니까 여기 A 다음에 B, B 다음에 C, C 다음에 D 이렇게 쫙 배워라라고 정해지면 교사 마음대로 빼거나 이러면 안 되고 순서대로 쫙 가르쳐라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초보 학생에게 구조와 문법을 가르치는 경우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초급일 때는 적어도 목표어의 기본 구조를 배워야 하니까 그때 조금 유용한 것이다. 선형 교수 요목은 두 번째, 조립형 교수 요목입니다. 두 번째는 조립형 교수 요목인데요. 조립형 교수 요목은 주제나 상황에 관련된 언어 내용, 그리고 기능을 통합한 유형이에요. 그야말로 조립했어요. 그쵸? 그 모듈처럼 이렇게 조립을 했으니까 이거는 언어 내용하고 언어 기능을 통합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는 주제형 교수 요목, 상황 중심 교수 요목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주제면 뭔가 이렇게 쇼핑 이런 식의 어떤 주제가 있잖아요. 그런 주제 중심이거나 상황이면 병원에서 이런 식이죠.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이런 것들이 상황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하면서 사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런 교수 요목들이 조립형 교수 요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료를 융통성 있게 제시할 수 있어요. 이건.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학습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표고요. 왜냐하면 그 주제에 따라 혹은 그 상황에 따라 목표를 구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학습자가 학습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 교수 요목의 목표가. 그래서 여기는 보면 사실은 주제형 교수 요목이나 상황 중심 교수 요목은 아까 앞에서 선형에서는 교사가 자기 마음대로 그 알맹이를 넣거나 뺄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학습 순서를 살짝 대체로는 어차피 교재니까 약간 이렇게 가긴 하지만 살짝 바꾸거나 몇 개를 빼고 가거나 이렇게도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 안 배운다고 해서 식당에서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거나 빼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화나 이야기, 그리고 문답,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죠. 그 문답에 필요한 어휘, 그다음 관용적인 표현, 한국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 그다음 동사, 형용사, 그다음 부사, 감탄사 그런 것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에서 학습한 것을 2학년에서 복습하고 그리고 확장하고 또 그걸 3학년에서 또 방법으로 2학년에 배운 걸 복습하고 확장하고 1학년에 학습한 걸 2학년에 복습하고 확장하고 2학년에 배운 걸 3학년에 복습하고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어쩌면 이제 그 좀 선호하는 어떤 그 교수 요목 방식. 그 어학당 같은 교재에서는 아까의 선형처럼 반드시 이렇게 순서를 해라라는 기준이 있지만 알맹이를 보면 그래도 주제 중심, 상황 중심을 모토로 해서 이렇게 그 내용을 구성하게 복합형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은 나선형입니다. 아주 중요한 어떤 개념인데요. 나선형 교수 요목이에요. 나선형 교수 요목. 그래서 여기는 한 가지 주제를 한 번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습자가 한 가지 언어 구성 요소와 주제를 2회 이상 다루도록 그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떤 거냐 하면 일단 개념으로 보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기소개라는 어떤 그 방법이 있잖아요. 그 목표가. 그럼 1급의 자기소개는 안녕하세요. 저는 유소영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1급에서. 2급이나 쯤 가면 좀 쉬운 성격 같은 걸 말해요. 가족을 소개하거나 자기소개할 때 저는 우리 엄마는 얼굴이 예쁘고 꼼꼼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한 번 더 돌아간다고 치면 적극적이다, 사교적이다 이런 식의 것들을 사용해서 자기소개 아니면 사람을 묘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게 한 번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법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면 뭐
문법 갑자기 이해가 생각 안 나는데 어휘로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가다라는 어휘가 있다면 1급에서 초급일 때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거. 가다. 이런 거죠. 그 뜻이 된다면 2급, 3급, 4급 가다 보면은 뭐 맛이 갔어. 이런 것도 되잖아요. 음식을 딱 먹으러 버려 맛이 갔어. 이렇게 하면 맛이 어떻게 가지? 맛이 어떻게 걸어가지? 이렇게 되잖아요. 초급 학생이 보면. 근데 가다에 열 몇 가지, 18가지인가 뜻이 있는데 그걸 초급 학습자에 한 번에 싹 가르치는 게 아니라 초급에서는 이동을 가르치고 중급에서는 뭐 어떤 걸 가르치고 이렇게 그런 식의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적어도 두 번이나 세 번 이상 뭔가가 그 요소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동기부여. 음, 동기부여. 그다음 실생활과 관련된 상황을 제시하고 실제 생활과 관련된 상황을 제시하고요. 그다음 언어 요소의 반복 연습. 언어 요소의 반복 연습이고요. 그 같은 요소가. 예를 들면 가다라는 단어가 반복 나오는 먹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는 어떤 음식을 입에 넣어서 씹어서 소화시켜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먹는 거지만 욕 먹었어, 나이를 먹었어, 나이를 먹으니까 어때?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반복이 되면서 같은 단어가 이렇게 첫 번째 뜻은 다져지고 새로운 뜻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반복 연습이 되겠고요. 그다음 소집단과 짝활동을 통한 연습을 할 수 있어요. 나선형에서 이제 일단 전체 선생님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를 배울 때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의미 설명하는 게 첫 번째라면 스텝 1. 그다음 한 바퀴 돌아서 그 짝활동이나 소집단 활동을 하면 한 번 더 연습하게 돼요. 그러다가 뭐 전체 발표를 하면 또 한 번 연습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나선형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개별화가 되고 다른 교과와 상황의 적용도 가능하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적인 교과 뭐 그런 것도 그다음에 4가지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말하게 되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주일 후에 다시 연습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게 또 나오거나 아니면 같은 의미가 한 번 더 나오거나 이렇게. 그다음에 1년이나 수년 이후에 더 정교한 상황에 적용. 그러니까 1급에선 단순히 가다만 했다면 한 1년, 2년 공부해서 고급 학생이 됐을 때 그런 뭐 맛이 갔어라든지 이런 걸 배우게 되면 훨씬 더 정교한 상황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문장의 구조조차도 여기에서는 문장 구조도 훨씬 1번에는 처음에 1급에서 할 때는 학교에 가요 이런 정도라면 저저저 여러 복문들이 사용된 정교한 문장에 사용될 수도 정교한 문장이나 정교한 상황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주제를 다시 다룰 경우에 이 나선형의 경우는 특정 주제를 다시 다룰 경우 목표의 구문과 과업의 복잡도 그리고 곤란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 대통령 이제 아마 보셨으니까 좀 사이사이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보셔도 되거든요. 이런 게 있네 이렇게. 거기에 보면 주제를 쭉 모아놓고 기능을 쭉 모아놓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의사소통 기능을 모아놓은 걸 보면 뭐 소개하기라는 기능이 1에도 있고 3에도 있고 4에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고 곤란도는 난이도를 말해요. 복잡도는 문장 구조를 말하는 거고 곤란도는 난이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높아지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경험 있는 교사나 집필자의 경험에 근거한 난이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설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선생님이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삥삥 돌려놓는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이나 그런 집필 그런 걸 본문과 평정이라고 해요. 이런 걸.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정해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주제나 언어 항목 그리고 개념이 코스가 끝날 때까지 한 번만 소개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 과정을 통해서 3번, 4번 이렇게 나오는 게 나선형이에요. 아주 많이 그러니까 실제로 언어교실에서는 이 나선형이 아주 중요해요. 선형으로 해서 한 번에 딱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다시 나와서 다른 의미 추가하고 또 나와서 다른 의미 추가하고 이렇게 다른 용법이나 의미를 추가하는 방식이 나선형 교수 용어 전개 방식이 되겠어요. 다음은 기본 내용 제시형이에요. 기본 내용 제시형 교수 용어.
그래서 학습해야 할 과업과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 상황을 표나 그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제시하고, 기본 내용 제시는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주제를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렵죠? 자의적으로 이렇게 그 주제를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최대한 주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과업과 상황이 서로 만나는 칸이 그 하나의 과가 되고, 그 과에 각 과에 몇 개의 의사소통 활동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쳐서 원하는 주제와 학습해야 될 문법과 이런 것들이 마주쳐서 그 한 과를 이루고, 그 과에는 의사소통 활동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들의 어떤 활동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기본 내용 제시형. 어쩌면 우리 그 표준교육과정도 기본 내용 제시형처럼 여러 가지를 줬죠. 그거를 꺼내서 우리가 그런 형식으로 구성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줄거리 제시형입니다. 줄거리 제시형. 외국어 교수 요목 전개 모형에서 마지막은 줄거리 제시형인데요. 이건 주제의 일관성, 그리고 계속성을 유지하고 앞에 이야기의 흐름을 알고 순서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교수 용어를 구성하는 유형이에요. 자, 이거 문법을 배워도 그 교재의 흐름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BBN의 한국 여행기 이런 식으로 해서 여행 책자를 만든다면, BBN이 공항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호텔을 예약해서 호텔에 투숙하고 동네에 나와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경복궁에 가서 구경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이런 그게 있으면, 결국에는 그 책이 끝날 때까지 그 BBN의 어떤 한국 여행기가 쭉 여행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그 주제나 상황들이 펼쳐지는, 그렇지만 전체는 줄거리가 이어지는. 예를 들면 1과에서는 한국에 여행을 와서 한국 공항에 내렸는데, 2과는 파리에 있는 그 조식 카페에서 커피와 케이크, 크루아상을 먹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토리를 넣어가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영화로 배우는 한국어 이런 걸 한다고 치면, 영화의 줄거리가 이것부터 쭉 순서대로 가게. 그러니까 영화를 활용한 한국 교재를 만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처음에 출발할 때 이제 그 필진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 등급별로 할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교재를 만들 때 저희 팀이 고민을 했어요. 어떤 영화란 A란 영화에서 나오는 문법이나 어휘들이 초급인 것들을 먼저 뽑아서 앞에 가르치고 좀 중급을 뒤에 가르칠까? 아니면 영화의 흐름대로 할까?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작년에 개발한 교재에서 영화의 흐름대로 했어요. 그래서 영화의 앞부분부터. 근데 이제 좀 가능하면 앞에서는 쉬운 문법을 하긴 했지만 영화의 흐름에 맞게. 그럼 이제 영화의 스토리가 쭉 이어지게 되겠죠. 그런 식의 줄거리가 이어지는 상태에서 문법 항목이나 어휘 항목들이 이렇게 끼어들면서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유형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화, 단편소설 중심으로 한 교재를 제작할 경우에 적용한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영화를 가지고 한다.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과, 이 경우에는 그림과 이야기를 동시에 제시해서 독해 자료를 가르치게 할 수 있다. 그 동화나 단편 소설이니까 그림이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 영화라면, 그럼 여기에서 영화라면 영화의 장면을 같이 제시할 수 있겠죠. 영상으로 보여준다든지, 글로 대본 시나리오를 글로 본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독해 자료를 가르칠 수도 있고요. 자, 이 경우에 대화문으로 이야기를 탕환할 때, 보완할 때 고려할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로 고려할 때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고려해야 돼요. 대화문을 만들 때 그냥 뜬금없는 대화하지 말고 이야기의 줄거리와 이어지게, 그런 거를 이야기 줄거리와 일치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 인물도 이제 그 영화도 영화나 소설이나 그런 동화 같은 데도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등장인물들의 그것도 이제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 거기에 나오는 액션들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 장면, 어떤 해당 소설이나 동화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장면, 씬 그것을 사용하면 더 학습적인 그 학습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면에서 그것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위기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해결 방식 그 속에서 교육적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해결 방식. 그다음에 이야기의 결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대화문을 이것들이 잘 유연하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유연하게 들어갈 수 있게. 실용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회화 교재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행 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 유용한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오늘은 그 교육과정의 전개 모형하고 교수 요목의 전개 모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하시면서 뭐 비슷한 단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헷갈리기도 할 텐데 요 부분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용어들이 정확한 부분이고 오늘 수업이 실제 교수 요목이나 교육과정 이런 것들의 방법이었으니까 좀 이렇게 좀 이해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주제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제가 파일로 드렸던 그 이제 국대통령 한국어 거기에는 이거 맞게 돼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나 뭐 그런 것에서 갖고 있는 교재들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돼 있지? 이런 걸 한번 보는 연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교과 과정을 만드는 것, 교수 요목을 제작하는 것 그런 그 전개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도 이제 수업 여기서 마치겠고요.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